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명확함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창작 이야기, 이혼 서류를 손에 쥔 후 시어머니는 왜 아직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제 빌라인데 왜 당신들이 이사를 안 가시나요? 다음 순간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식구 7명은 넋이 나갔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붉은지긴의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빌라 정원에 서 있었다. 5월의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지만 마음속 마지막 한기마저 몰아내지는 못했다. 5년, 드디어 이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서연, 이혼 서류까지 받았는데 왜 아직 이사갈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박씨 집안 식구 7명이 빌라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짚고 있었다. 그 인색해 보이는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 뒤에는 내 전남편 박준호가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3할의 죄책감과 7할의 계산속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 뒤로는 박준호의 누나인 박미나와 그녀의 가족 4명, 그리고 박준호의 남동생 박준석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맞아. 빨리 짐 싸서 꺼져. 이 집은 이제 우리 박씨 집안 거니까. 박미나가 거들었고 그녀의 10살짜리 아들은 나를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했다. 나는 이혼 서류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볍게 어루만지다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여기는 제 빌라인데 왜 당신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시죠? 개소리마.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즉시 발끈했다. 이 집은 내 아들 신혼집이야. 이제 이혼했으니 당연히 우리 박씨 집안 거지. 어디 외부인이 뻔뻔하게 눌러앉으려고 해. 나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붉은 표지의 서류 한 통을 꺼내 그들 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똑똑히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박준호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그가 맹렬히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등기부등본을 높이 쳐들었다. 이서연, 결혼 전에 분명히 이 집은 우리 공동재산이라고 했잖아. 박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공동재산?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준호 씨, 당신 월급 150만 원? 결혼 5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죠. 관리비조차 낼 능력이 없으면서 대체 뭘로 이 40억짜리 빌라를 산다는 거죠?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등기부등본을 와락 낚아챘다. 노안으로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위에 오직 이서연 내 이름 석자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분명 자기가 산 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박준호가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들의 얼굴 표정 변화를 감상했다. 5년간 쌓여왔던 서름과 분노가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듯했다. 박준호 씨, 어머님께는 이 집을 당신이 샀다고 거짓말했나 봐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그럼 매달 저한테서 받아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 생각났다. 최수아라는 그 여대생에게 명품 가방 사주는데 썼죠?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박준호에게 꽂혔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헛소리하지 마. 박준호의 누나 박미나가 끼어들었다. 내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서연, 네가 등기부등본 위조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10분 후 검은색 세단 세대가 빌라 앞에 섰다. 내 변호사 이민준 씨가 경호원 6명과 법원 집행관 2명을 데리고 걸어왔다. 이서연 대표님, 법원의 강제 집행 통지서입니다. 이 변호사가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등기부등본에 따라 대표님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씨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네. 아주머니, 나는 몸을 낮춰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가 당신들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한다고 하객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처럼 배경 없는 여자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건 조상덕이라며 제 아들 잘못이라고 하셨죠. 이 5년 동안 저는 매일 6시에 일어나 당신 아침밥을 차렸어요. 죽이 너무 뜨겁다며 제 얼굴에 그릇을 던지셨죠. 제 연봉은 수억 원이었지만 몰래 돈을 모아야 했어요. 여자는 돈이 많으면 딴짓을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남자는 밖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능력이라고 하셨죠.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당신들 모두 당장 제 집에서 꺼져주세요. 경호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씨 식구들은 상갓집 개처럼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떠났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음산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서연,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닫았다. CCTV를 통해 박씨 식구 7명이 빌라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크고 작은 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마치 집 없는 거지 때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고 박준호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와인 캐비닛으로 걸어가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전면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30살 여자의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결혼식 날보다 훨씬 더 반짝였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에 비친 자신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이서연. 돌아온 걸 환영해. 박씨 식구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뻔뻔했다. 와인을 반쯤 마셨을 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일그러진 늙은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이 보였다. 박준호는 옆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누나 박민아는 두 아이에게 진흙을 던져 내 대문을 더럽히라고 시키고 있었다. 이서연 당장 튀어나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두꺼운 원목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 파렴치한 년, 내 아들 집을 사기쳐? 나는 느긋하게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시고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네,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집 앞에서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소는 청담동 가든빌라 18호입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차분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님, 저 세연 디자인의 이서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를 인터뷰하셨던 서울일보 기자님이요. 지금 드릴 아주 큰 뉴스가 있습니다. 네, 박준호 씨의 외도 증거와 시댁이 제 집을 강탈하려 한 전 과정이요. 사진, 영상 다 있습니다. 30분 후에 청담동 가든빌라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준호, 아직도 내가 네가 주무르는 대로 휘둘리던 물렁한 감인 줄 알아? 문 밖의 난동은 계속되었다. 박준호의 동생 박준석은 어디선가 벽돌을 주워와 내 정원 울타리를 부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밀쳐졌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옷깃을 정리한 뒤 세차게 대문을 열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씨, 식구 7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변했다. 왜요? 계속하시지? 나는 문틀에 기댄 채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다. 방금 경찰에 신고했고 기자도 불렀어요. 혹시 포즈라도 예쁘게 잡아보실래요? 곧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얼굴이 순간 돼지간처럼 부어올랐다. 네, 네가 무슨 신고를 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집안일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순간부터 저와 박씨 집안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졌는데요. 박준호가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이서연,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심하다고?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어 그의 눈앞에 들이댔다. 영상 속에서 박준호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느 고급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댔고 그는 능숙하게 지갑을 꺼내 결제했다. 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너 날 미행했어? 이 최수아 양에 대해 소개해드릴까요? 21살, 예술대학 3학년 학생, 그리고 준호 씨 카톡에서는 내 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죠.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든 박씨 식구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참고로 지난달에 당신이 선물한 카드로 4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군요. 청구서는 회사로 날아왔고 제가 대신 내줬어요. 박 씨 집안 사람들의 표정이 가관이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입을 떡 벌리고 아들을 쳐다봤고 박미나는 어색하게 두 아이를 끌고 뒤로 물러섰다.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 2대와 신문사 취재 차량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박 씨 식구들은頓시 허둥지둥했다. 박준석은 급히 손에 든 벽돌을 던져버렸고 박미나는 필사적으로 대문에 묻은 진흙 자국을 닦아냈다. 무슨 일입니까? 선두에 선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다. 내가 입을 열려던 찰나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경찰 아저씨,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식구 전부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옷 한 벌 못 가져가게 해요.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차분하게 등기부등본과 이혼 서류를 건넸다.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이건 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빌라는 제 개인의 혼전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막 이혼 절차를 마쳤는데 전 남편 가족이 퇴거를 거부하고 제 재산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김 기자님이 이미 카메라맨과 함께 박 씨 식구들의 낭패한 모습을 찍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박준호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김 기자님이 잽싸게 다가가 막아섰다. 박준호 씨, 외도로 인해 결혼이 파탄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분이 계속해서 내연녀의 소비 청구서를 지불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준호의 표정은 살인이라도 저지를 듯 험악했다. 그는 기자를 거칠게 밀치고 내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이서연, 기어코 이렇게 끝장을 보자는 거지? 내가 내 그 더러운 비밀도 다 까발려버릴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내게 무슨 비밀이 있는데? 네, 엄마. 그가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낭낭한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서연아! 고개를 돌리니 내 절친 강지우가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 그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굵은 웨이브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엄청난 아우라를 뿜어냈다. 미안 늦었지. 지우가 나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방금 막 따끈따끈한 증거를 입수했어. 완전 대박이야. 그녀는 박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미소는 달콤했지만 칼날 같았다. 박준호 씨, 당신과 최수아 양이 신라호텔 3207호에 있었던 영상. 여기서 공개적으로 틀어드릴까요? 참고로 수아 양은 이미 인터뷰에 동의했어요. 보수는 당신이 사준 그 한정판 가방이고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최수아 걔 구슬리기 쉽더라. 폭로한다고 하니까 바로 다 불었어. 엄청난 정보도 많이 제공했고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우는 내 대학 동창이자 지난 5년간 내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패션 잡지 편집장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박준호의 곁에 심어둔 정보원이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박 씨 식구들에게 즉시 내 집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고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기자님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전 과정을 촬영했고 떠나기 전 내일 신문 일면에 이 기사가 실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씨 식구들은 상갓집 개처럼 흩어진 짐을 챙겼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 김영희 씨는 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서울일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박 씨 식구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우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아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었다. 5년이야. 내 목소리가 약간 잠겼다. 드디어 그 인간들 낯짝 안 봐도 돼.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박준호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네가 굳이 가난한 척하면서 그놈을 시험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과가 어때? 나는 눈을 감았다.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어머니 윤혜진 회장님은 이미 재계에서 유명한 철의 여인이셨다. 나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질려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집안 도움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는 박준호를 만났다. 그가 나를 따라다닐 때는 정말 정성을 다했다. 매일 아침을 사다 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워주고 야근할 때는 회사 건물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그가 샀다는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그 빌라는 사실 내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고 내 이름으로만 등기한 집이었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결과는 어땠냐고? 그는 마마보이일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여자 등쳐먹는 쓰레기였지. 그가 뒤에서 널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현금 인출기. 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최수아가 말해줬어. 지우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그 여자의 휴대폰에 너랑 박준호 대화 캡처가 있더라. 네가 최근에 용돈을 적게 줘서 불평하는 내용이었어.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박씨 식구들 앞에서 저자세로 살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뎠고 박준호가 밖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입에서 나는 단지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네가 이긴 것 같지? 기다려봐. 내가 네 엄마가 어떤 천박한 여자인지 온 세상에 알려줄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박준호, 무슨 뜻이야? 윤혜진, 청해 인터내셔널 회장. 재계의 철의 여인. 그가 차갑게 비웃었다. 20년 전에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 따라 도망간 여자이기도 하지. 안 그래?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일은 나와 어머니 외에는 거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네가 어떻게? 잊었어? 우리 아버지랑 네 아버지가 오랜 친구였던 거. 박준호의 목소리는 아기로 가득했다. 내가 처음에 왜 너한테 접근했는지 알아? 정말로 너라는 사람한테 반해서였을 것 같아?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왜 그래? 지우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기계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박준호. 그는 처음부터 내가 윤혜진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지우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널 돈 때문에 만났다는 거야? 나는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청담동 빌라 단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전면창 앞에 서서 한때 영원한 나의 집이 될 것이라 믿었던 이곳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새벽 햇살이 전면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드레스룸에 서서 줄지어 걸린 오피스룩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5년 동안 이 옷들은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단지 여장부 스타일을 싫어하는 박준호의 유치한 취향에 맞춰주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을 골라 흰색 실크 셔츠와 매치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는 굳게 닫혀 있었다. 어제 박씨 식구들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언론은 난리가 났어. 박준호의 가정적인 남자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났고 회사 아픈 기자들로 가득해.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장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내 개인 변호사인 김도연 변호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딱 떨어지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의 오랜 부하 직원으로 몇 년간 비밀리에 내 법률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 이 대표님. 그가 일어서며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박준호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연 디자인의 지분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갑게 웃었다. 움직임이 빠르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그가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회사 등기 서류, 자금 흐름, 지분 증명서 모두 명확합니다. 하지만 뭐죠? 박준호 씨의 누나인 박민아 씨가 지난 6개월간 회사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장부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심호흡을 했다. 그럼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30분 후 내 차는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앞에 멈춰섰다. 건물 꼭대기에 세연 디자인 로고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5년 전 어머니가 주신 첫 투자금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다. 나중에 박준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남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다. 엘리베이터는 28층으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표님.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회의 시작했나요? 아직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내선 전화를 급하게 눌렀다. 다들 오늘 대표님 오시는 줄 몰라서. 나는 그녀의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로 직행했다. 유리병 너머로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2년간의 공백 끝에 내가 사장 신분으로 회사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었다. 대표님, 서연 언니 돌아왔구나. 세상에, 진짜 대표님이야. 디자인팀의 박 대리가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우리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지난 2년간 대표님 안 계셔서 회사가 그 여자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직원들은 대부분 내가 직접 뽑아 키운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나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갔다. 목소리가 약간 잠겼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후 나는 정색하며 말했다. 지난 2년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모든 경영 업무를 총괄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현황부터 파악해야겠습니다. 재무팀의 이 부장이 안경을 고쳤었다. 대표님, 회사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현금 흐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분이 몇 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집하셨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죠?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주로 그녀의 남동생인 박준석 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저희가 총 6억 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적자라고만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준석은 박준호의 동생으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건달이었다. 그런 자가 회사를 차렸다고? 웃기는 소리였다. 즉시 모든 외부 투자를 중단하고 회사 자금 흐름을 동결하세요. 나는 신속하게 명령했다. 김 변호사님 감사팀을 데리고 와주세요. 돈 한 푼 한 푼의 행방을 전부 추적해야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올케 아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박미나, 박준호의 누나. 내 지난 2년간의 악몽. 몸을 돌리자 몸에 맞지도 않는 명품 옷을 걸치고 짙은 화장을 한 박미나의 얼굴에 조롱이 가득한 것이 보였다. 그녀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다. 박미나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는 회사 내부 회의 중입니다. 나가주시죠. 나가야 할 사람은 너야. 박미나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 회사는 내 동생 거야. 이제 이혼했으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회의실의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미나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세연 디자인은 저 이서연이 개인 자금으로 단독 설립한 회사입니다. 박준호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문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개소리. 그녀가 소리쳤다. 내 동생이 말했어. 이 회사는 혼인 후 재산이라 이혼하면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그녀는 보디가드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 여자 끌어내. 보디가드들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갑자기 열리고 회사의 보안팀 4명이 뛰어들어왔다. 분명 어느 직원이 몰래 연락한 것이었다. 이 여성분과 그 친구분들을 밖으로 모시세요. 나는 보안팀에게 말했다. 만약 저항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미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서연 자랑하지 마. 내 동생이 이미 소송 걸었어. 이 회사는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거야. 두고 봐.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너희 직원들 다 똑똑히 기억해. 내가 이 회사 접수하면 너희부터 다 해고야. 회의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다. 여러분, 내가 침묵을 깼다. 보시다시피 회사가 현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세연 디자인은 영원히 저 이서연의 회사이며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 대리가 손을 들었다. 서연 언니, 우리 모두 언니를 지지해요. 지난 2년간 박미나가 회사에서 갑질하는 거 다들 지긋지긋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팬팬 동조했다.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박준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내 능력과 성취를 숨겼다. 심지어 그가 자기 친척들을 회사에 꽂아 넣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기까지 했다. 이제 드디어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먼지가 훅 끼쳐왔다. 내 책상 위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벽에 걸려있던 디자인 상장과 사진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박미나가 자기 휴게실처럼 썼어요. 박 대리가 따라 들어오며 설명했다. 대표님 물건은 저희가 창고에 잘 보관해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걸어갔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절반 이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2년 전, 나는 바로 이곳에 서서 잠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박준호가 여자가 너무 강하면 남자가 기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대표님, 김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감사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죠? 최근 6개월간 회사가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수익률은 매우 높았는데 현금 흐름은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돈이 몇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넘겨보았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신진 인테리어. 이건 박준석의 회사잖아?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김 변호사가 서류 하단에 서명 하나를 가리켰다. 박미나 씨입니다. 나는 서류를 세게 덮었다. 그랬구나. 박미나가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것이었다. 이건 더 이상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였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박미나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세요.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너 헤드라인 장식했어.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서울일보 일면에 너랑 박준호 이혼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박준호 회사 아픈 기자들로 인산이네야.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열어서 그를 해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대. 나는 컴퓨터를 켰다. 과연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그 기사를 퍼나르고 있었다. 기사에는 박준호의 외도, 재산 은닉, 심지어 학력 위조까지 상세하게 폭로되어 있었고 내연녀와 호텔 앞에서 찍힌 다정한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박준호 반응은 어때? 내가 물었다. 완전 꼭지 돌았지. 지우가 웃었다. 아까 주차장에서 기자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내 진짜 모습을 폭로하겠다고 했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 박준호가 전화로 어머니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우야, 부탁 하나만 할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준호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봐줘. 그가 우리 아빠랑 자기 아빠가 오랜 친구라서 우리 엄마의 과거를 좀 안다고 했어. 문제 없어. 지우가 즉시 대답했다. 참, 너희 어머님은 이 일 아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 감히 말씀 못 드렸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윤혜진, 재계의 유명한 철의 여인. 만약 그녀가 딸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수모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5년 전 그녀는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며 박준호의 속이 검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고 심지어 그 일로 어머니와 반년간 냉전까지 벌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람을 보는 어머니의 눈은 정말 날카로웠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 대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서연 언니, 큰일 났어요. 박미나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1층에서 난동 부리고 있어요. 현수막까지 들고요. 나는 빠르게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과연 오피스 빌딩 앞 광장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쓴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악덕 사장 이서연은 전 남편 재산을 강탈했다. 세연 디자인은 직원을 착취한다. 보안팀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미 방송국 기자들까지 불렀어요. 박 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인터뷰하면서 회사가 반년치 월급을 체납했고 사장인 언니가 직원들 생사는 돌보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박미나가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 뒤에 서 있는 직원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재미있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여론전을 하겠다? 휴대폰을 들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신뢰할 만한 언론사 몇 군데 좀 연락해줘. 기자회견 열어야겠어.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미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준비.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조사.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정장 재킷을 여미고 박 대리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야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흥분감을 느꼈다. 5년간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정신이 맑고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박씨 식구들은 내가 여전히 순종적인 이서연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틀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지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표님, 모든 언론사가 도착했습니다. 박 대리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장 옷깃을 바로잡았다. 호텔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가 주석단을 향해 있었다. 이것은 이혼 후 나의 첫 공식 석상이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지우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와 물 한 잔을 건넸다. 박준호 쪽 기자회견은 방금 끝났어. 상황이 좋지 않아. 나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박준호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수수한 색의 정장을 입고 눈이 퉁퉁 부어 있어 마치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남편처럼 보였다. 원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 씨가 너무 절박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공동 재산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 재력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증거 있습니까?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박준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원래는 그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만 그는 조수에게 신호를 보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게 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와이프 또 그 남자 만나러 호텔 갔어. 늘 가던데. 이어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진 찍었어? 여자가 대답했다. 찍었는데 선명하지는 않아.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겼다. 나는 태블릿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 녹음은 명백히 편집되고 조작된 것이었다. 그 안에 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치사하긴. 지우가 욕을 했다. 이건 분명히 조작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태블릿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내가 주석단에 오르자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나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했다. 기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선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박준호와 최수아가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서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준호가 최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기야, 이혼해서 돈 받으면 바로 그 아파트 사줄게. 객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편집되지 않은 온전한 증거입니다. 나는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후 말을 이었다. 박준호 씨가 방금 재생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서는 박준호와 최수아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오빠, 이렇게 해도 돼? 오빠 와이프가 믿을까? 걱정 마.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동쪽이라 하면 서쪽으로는 갈 생각도 못해. 빌라랑 회사만 손에 넣으면 바로 개버리고 너랑 결혼할 거야.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고 플래시는 다시 한번 연쇄적으로 터졌다.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대형 스크린에 법률 문서를 띄웠다. 이것은 청담동 빌라의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제 개인의 혼전 전액 현금 구매 재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연 디자인에 관해서는 나는 회사 등기 서류, 지분 증명서,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회사는 제가 박준호 씨와 결혼하기 3개월 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자금은 제 개인 저축에서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 여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이서연 씨, 박준호 씨는 당신이 재력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박준호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거기에는 지난 2년간 매달 최수아에게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메모란에는 자기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이체 기록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참고로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준호 씨의 월급은 150만 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는 레인지로버의 주유비조차 제가 지불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익숙한 인물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내 숨이 멎었다. 윤혜진, 나의 어머니. 세련된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곧장 맨 앞줄로 걸어가 앉으셨다. 5년 만에 뵙는 어머니는 여전히 기품이 넘치셨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몇 줄 늘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기자들을 술렁이게 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분, 청해 인터내셔널의 윤 회장님 아니야? 나는 억지로 정신을 집중하며 기자의 질문에 계속 답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내가 막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엄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이 탔다. 윤혜진 회장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드셨다. 나는 그녀가 나를 때리려는 줄 알고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내 뺨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살 빠졌네. 그녀는 단지 이 두 마디를 하셨을 뿐인데 내 코끝이 찡해졌다. 지우가 눈치껏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방을 나가 우리 모녀만 남게 되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딸이 이렇게 큰 소동을 벌였는데 내가 안 돌아올 수 있겠니? 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셨다.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지. 지우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도 몰랐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전 어머니는 박준호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시며 그가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크게 다툰 후 나는 집을 나왔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 빌라 내가 너 졸업 선물로 준 거였지? 어머니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씀하셨다. 그때는 투자용이라고 나를 속이더니 결국 신혼집으로 썼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사는 내가 준 초기 자금으로 고작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이서연, 내가 가장 화나는 게 뭔지 아니? 네가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게 아니야. 너에게 그토록 많은 자원이 있었음에도 기꺼이 그놈 발 아래 짓밟았다는 사실이야. 5년 동안 나 윤혜진의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굴해졌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저는 엄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뭘 증명해? 네가 나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증명했지. 윤 회장님은 차갑게 비웃으셨지만 눈빛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됐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지. 박준호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튼 녹음은 조작된 거지만 그가 폭로하겠다는 비밀. 짐작하는 거 있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아빠와 엄마의 일을 아는 것 같아요. 윤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가 어떻게 알지? 그의 아버지가 아빠와 오랜 친구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셨다. 담배가 재떨이에서 지식여졌다. 박상철, 박준호가 박상철의 아들이라고? 나는 망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버지를 아세요? 윤 회장님의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산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일이야.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다. 지금 급한 건 박준호를 해결하는 거야. 감히 널 협박했으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내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보안팀에서 온 전화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무리를 이끌고 회사로 쳐들어와서 대표님 사무실을 부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바로 돌아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고 나가려 했다. 잠깐, 윤 회장님이 나를 막아섰다. 나도 같이 가지. 20분 후 우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내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박살났고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개년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CCTV 확보했나요? 내가 보안팀장에게 물었다.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건장한 남자 5명을 데리고 당당하게 회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거칠게 밀쳐졌다. 그들은 내 사무실로 직행에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김영희 여사는 물건을 부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서연, 이 파렴치한 년,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네 회사 문 닫게 해주겠어? 형사 입건감이야.
윤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다. 재물 손괴, 업무방해, 저들이 쓴맛을 보게 될 거야. 경찰관이 다가왔다. 이서연 씨, 피의자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먼저 호텔에 가서 쉬세요. 여긴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윤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같이 가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최비서, 시경찰청의 김 국장님 좀 연결해줘. 그래, 그 사건 말이야. 내 딸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겨서.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5년 만에 뵌 어머니의 인맥과 영향력은 더욱 커진 것 같았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내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우가 링크를 보내왔다. 박준호의 기자회견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지만 여론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다. 네티즌들은 박준호의 학력 위조,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대학 시절의 바람기까지 파헤쳐냈다. 엄마,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박준호 아버지와. 대체 무슨 악연이 있었던 거예요? 윤 회장님은 차창 밖을 바라보셨다. 옆 얼굴 선이 팽팽했다. 당시 너희 아버지와 이혼한 건 단순히 가정폭력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상철은 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지. 그들이 함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 내가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려 하자 네 아버지는 날 거의 죽일 뻔했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그 후에는요? 그 후에 나는 증거를 가지고 도망쳐서 그들을 신고했어. 윤 회장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눈빛이 복잡했다. 박상철은 5년형을 받았고 네 아버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2년만 살고 나왔지. 출소 후에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죽었고 박상철은 줄곧 나를 원망해왔어.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박준호가 저에게 접근한 건 처음부터 복수극이었던 거군요. 그가 너와 결혼한 건 나에 대한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겠지. 윤 회장님은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돈을 노렸을 가능성이 더 커. 박 씨 집안은 오래전에 몰락했고 박상철은 작년에 도박빚까지 잔뜩 졌어. 경찰서에서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나와 어머니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윤혜진.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어떻게 해? 김영희 씨. 어머니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20여 년 만에 보는데 여전히 머리가 나쁘시군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하시죠.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자고 하셨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을 찾아 마주 앉았다. 엄마,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죄송해요 그동안. 됐다. 윤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다. 밥 먹을 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내게 생선 한 조각을 덜어주셨다. 먹어봐.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나는 한입 빼어 물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5년간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안심되는 기분을 느꼈다. 바보 같은 아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내게 티슈를 건네주셨다. 앞으로는 기억해. 우리 윤씨 집안 여자는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살지는 않아. 나는 눈물을 닦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김도연 변호사였다. 대표님 방금 법원에서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회사 지분과 빌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립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송하라고 해. 나도 마침 박상철의 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본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갑자기 박준호가 조금 불쌍해졌다.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새벽 2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와 어머니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희미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와인병과 담배꽁초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넌 얼마나 기억하니? 어머니가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불빛이 그녀 눈가에 잔주름을 비췄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와인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흐릿해요. 아빠가 자주 술을 마셨고 그리고 비명과 울음소리만 기억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셨다. 그녀는 셔츠의 맨 위단추 3개를 풀고 옷깃을 옆으로 젖혔다. 쇄골 아래 흉측한 흉터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네가 네 살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네 아빠가 깨진 술병으로 그은 거야. 내가 그와 박상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내 손가락이 떨리며 그 흉터를 향해 뻗어나가다 허공에서 멈췄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때 넌 소파 뒤에 숨어 있었지.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 네가 뭘 했는지 기억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네가 달려와서 내 작은 치마로 내 상처를 눌렀어. 엄마 울지 마. 서연이가 호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침내 약간 떨렸다. 그때 네 아빠가 널 거칠게 잡아당겼고 네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5바늘을 꿰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 경계선을 만졌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렇게 생긴 것이었구나. 그 후에는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 후에 나는 널 데리고 친구 집으로 도망쳐서 증거를 모아 그들을 신고했어. 어머니는 옷깃을 여몄다. 박상철은 5년형을, 내 아빠는 증거 불충분으로 2년형을 받았지. 출소 후에 그는 술에 더 의존했고 1년도 안 돼서 죽었어.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한기를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박준호가 저에게 접근한 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군요. 엄마, 박준호는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비열해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박상철은 적어도 자기가 한 짓에 책임이라도 지려고 했지. 그 아들놈은 여자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이나 하는 겁쟁이야. 나는 박준호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짓들을 떠올렸다. 내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게 내버려두고 이제는 내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내일 그 박준호를 만나봐야겠어. 어머니가 일어서셨다. 자거라.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테니.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 날카로운 다툼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여자의 울음소리. 그것들은 악몽이 아니라 내가 애써 잊으려 했던 실제 기억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지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박준호 아버지 박상철. 작년에 도박으로 사채를 썼고 지금은 지방에 숨어 지내고 있대. 그리고 최수아 아버지는 신진건설 사장인데 최근에 자금난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대. 내가 답장을 보내려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참, 박준호가 오늘 오후에 청해 인터내셔널 본사에 갔다가 경비원한테 쫓겨났대. 그리고 계속 호텔 아래를 서성이고 있으니 조심해.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과연 호텔 정문 가로등 아래 익숙한 인형이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때때로 고개를 들어 내 방창문을 쳐다보면서 박준호, 나는 커튼을 치고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 나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보니 어머니셨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었다. 잘 잤니? 어머니는 이미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셨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계셨다. 그럭저럭요.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씁쓸한 액체가 정신을 깨웠다. 박준호가 어젯밤 아래층에 있었어. 알아요.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보안팀이 쫓아냈어. 그녀는 내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거 봐.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인수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청해 인터내셔널이 신진건설을 전액 인수하겠다는 의향서였다. 최수환의 회사야.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다. 알아보니 은행에 200억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면 파산 직전이래.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회사를 인수하시겠다고요? 왜요? 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사장은 딸이 하나뿐인데 아주 애지중지하더군. 만약 딸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즉시 이해했다. 어머니는 박준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려는 것이었다. 이미 그쪽 사장이랑 십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어머니가 시계를 보셨다. 너도 같이 갈래? 당연하죠. 나는 즉시 일어나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1시간 후 우리는 청해 인터내셔널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최수아의 아버지는 이미 와 있었다. 50대 중반의 땅딸막한 남자로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윤 회장님. 그가 허둥지둥 일어섰다. 나를 보고는 밍센이 놀란 눈치였다. 제 딸 이서연입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수와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이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자기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귀사의 상황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200억 대출 만기가 다음 주인데 장부상 유동 자금은 50억도 채 안 되는군요. 그의 이마에서 더 많은 땀이 흘러내렸다. 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잠시 어렵긴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200억. 어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죠. 그리고 30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분 70%를 갖겠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렸다. 그건 너무. 아니면 어머니는 태연하게 서류를 넘기셨다. 지금 바로 은행장에게 전화해서 내일 당장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고 하죠.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 회장님, 조금만 더 상의를. 좋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웃으셨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따님인 최수아 양을 박준호에게서 떼어놓으세요. 영원히 연락하지 못하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파산시켜버리겠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 박준호 놈이 제 딸을. 하루의 시간을 들이죠. 어머니가 일어서며 손님을 배웅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준호 배우에 분명 누군가 더 있어. 그저 부서장 하나가 이렇게 대담하게 굴 수는 없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서 막 완성한 스텔라 프로젝트의 디자인 도면이 도난당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요? 어젯밤 보안 순찰 중에 디자인팀의 김대리가 한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USB로 파일을 복사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술팀에서 확인한 결과 핵심 도면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대리, 내 머릿속에 수줍음 많던 젊은 여직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5년간 나와 함께 일했던 비서였다. 경찰에 신고했나요? 아직요. 먼저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선 신고는 보류하세요. 나는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대리가 최근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파악해주세요. 제가 회사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머니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나도 같이 가지. 어머니가 재킷을 집어드셨다. 디자인 도면 유출은 회사에 존망이 걸린 큰일이야. 1시간 후 우리는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김대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기술팀이 검사를 위해 가져간 상태였다. 대표님, 김 변호사가 다가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김대리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최근 일주일간 낯선 번호와 자주 통화했습니다. 확인 결과. 누구죠? 내가 다그쳤다. 박민아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또 박씨 집안이었다. 김대리는요?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김 변호사가 내게 자료를 건넸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녀의 동생이 그저께 갑자기 입원했고 병원비 2천만 원을 누군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납부자는 박준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료를 넘겨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김대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다. 박씨 집안이 분명히 약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우선 김대리를 찾으세요. 나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놀라게 하지 말고 그녀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다. 디자인 도면이 유출되었다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경쟁사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특히 같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요. 최근에 중요한 입찰 프로젝트가 있었나? 시청의 신규 문화센터요. 나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맞다. 내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에요. 만약 우리의 디자인 도면이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면 어머니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셨다. 최 비서, 문화센터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를 조사해줘. 특히 최근에 갑자기 제안서를 변경한 곳 위주로.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걱정 마. 박씨 집안이 꾸민 짓이라면 금방 밝혀질 거야.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대리는 5년간 나와 함께 일했고 나는 항상 그녀를 여동생처럼 여겼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면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박준호 씨가 아래층에서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나와 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몇 분 후 박준호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서연,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이 모든 걸 멈춰.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네 엄마한테 최수한의 회사 인수하는 거 멈추라고 해. 나도 더 이상 빌라랑 회사 문제로 물고 늘어지지 않을 테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준호 씨, 대체 무슨 낯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 날 몰아붙이지 마. 그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내 엄마 비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만약 폭로되면.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다. 박준호는 움찔했다. 그제야 구석에 앉아있던 윤 회장님을 발견한 듯했다. 윤 회장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뭘 해결해? 어머니가 일어서서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내 딸을 5년간 속이고 내 딸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이제는 내 딸 재산까지 탐내. 박상철은 너 같은 아들을 낳았구나. 박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윤혜진,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마.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잖아. 네, 아버지는 죗값을 치른 것뿐이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끊었다. 공금 횡령, 상해. 어느 것 하나 억울한 게 있었나? 박준호가 갑자기 웃었다. 그 미소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 그럼 루나는 누구지? 왜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고 했을까? 짝! 어머니의 손바닥이 박준호의 뺨을 후려쳤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꺼져!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내 딸을 괴롭히면 네 아비보다 10배는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겠어. 박준호는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흉포해졌다. 두고 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평정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루나는 젊었을 때 쓰던 영어 이름이야. 어머니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놈 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김 변호사의 전화가 침묵을 깼다. 대표님, 알아냈습니다. 문화센터 입찰에 참여한 8개 회사 중 정상 디자인이 어제 갑자기 제안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누구죠? 박미나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그랬다. 박미나가 내 디자인 도면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김 대리 동생은 제1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즉시 결정했다. 병원으로 가겠어요. 김 대리를 만나야겠어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가면 위험해, 박준호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 대리는 자의로 저를 배신한 게 아닐 거예요.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셨다. 넌 나보다 마음이 여리구나. 가자. 내가 같이 가주지. 1시간 후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밖에서 나는 긴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김 대리를 보았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 대리.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가 확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연 언니, 제가 죄송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동생은 어때? 급성 백혈병이래요. 골수이식이 필요하대요.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돈이 없어서. 박미나가 도와주면. 알아.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디자인 도면은 이미 유출됐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동생 치료야. 김 대리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원망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의 약점을 이용한 사람들을 더 원망해.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셨다. 이 의사에게 연락해요. 혈액종양내과 전문가야. 비용은 걱정 말고. 청해 인터내셔널에서 책임질게. 김 대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다. 왜? 이건 내가 내게 빚진 거니까. 내가 조용히 말했다. 상사로서 널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김대리는 내 품에 안겨 통곡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칭찬의 기색이 스쳤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연아, 빨리 뉴스 봐. 박준호가 기자회견 열어서 내 엄마 과거사를 폭로하겠대. 나는 휴대폰으로 뉴스 생중계를 켰다. 박준호의 위선적인 얼굴이 즉시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윤혜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가 분노에 차소리쳤다. 20년 전 그녀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사의 사업 기밀을 훔쳐 회사를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청해 인터내셔널을 세웠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복고풍 정장 차림으로 몇몇 남자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어떤 회사의 로고인 듯한 희미한 마크가 보였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김대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그제야 나는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계셨다. 어깨선이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내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분노, 고통,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저 사진은 포토샵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어머니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최비서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박준호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요 언론사들 다 연락하고 1시간 안에 기자회견 열겠어. 전화를 끊고 그녀는 김대리를 바라보았다. 네, 동생 주치의는 이미 연락해뒀어. 30분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옮겨줄 거야. 박씨 집안 사람들은 너희를 찾지 못할 거야. 김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고마워하려면 내 딸의 여린 마음에 고마워해. 나는 김대리의 손을 잡았다. 우선 동생부터 돌봐. 다른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김대리가 의료진과 함께 떠난 후 나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 사진. 25년 전 일이야. 어머니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내가 막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지. 사진 속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상철과 내 아버지야.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박준호가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군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사업 기밀을 훔친 건 박상철과 내 아버지였어. 나는 단지 신고자였을 뿐이야. 하지만 여론은 언제나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지. 나는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과연 윤혜진 과거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어머니의 초창기 사업 시절에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을 찾아내어 살을 붙여 퍼뜨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했다. 병사가 오면 장수로 막으면 돼. 박준호는 궁지에 몰린 개처럼 발악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공격이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지. 그녀가 시계를 보았다. 나는 기자회견 준비하러 가야겠다. 너는 회사로 돌아가서 디자인 도면 유출 문제를 처리해. 명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을 잃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참, 문화센터 입찰은 내일 마감인데 지금 디자인이 유출돼서. 새로 만들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예비 시안으로. 하지만 시간이. 이서연.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너는 내 딸이야. 이 정도 어려움에 무너질 리 없어.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호한 리듬으로 울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홀로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셨을지 깨달았다. 회사로 돌아오니 디자인 부서 전체가 불을 환하게 켜고 있었다. 직원들이 나를 보자 팬팬 몰려들었다. 서연 언니, 우리 다 들었어요. 한 직원이 분개하며 말했다. 박미나 정말 비열해요. 예비 시안은 아직 있죠? 내가 디자인 총괄팀장에게 물었다. 장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그냥 기본 골격뿐이라 하룻밤 만에 완성하려면. 그럼 시작하죠. 나는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모두 세 팀으로 나눕니다. 1팀은 외관 디자인, 2팀은 내부 구조, 3팀은 기획안 작성을 맡아주세요. 저는 자재 공급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내 팀이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도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상 디자인의 배경을 조사해주세요. 특히 박 씨 집안과의 관계를요. 조사 중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믿음직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상 디자인의 실소유주는 이성강입니다. 이성강. 이름이 익숙했다. 청해 인터내셔널의 경쟁사입니다. 20년 전 회장님과 악연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박 씨 집안과 이성강이 손을 잡았다는 거군요.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법원에서 박준호의 재산분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항소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예요.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김 변호사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어 내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지난 5년간 김 변호사는 항상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긴박한 업무에 몰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디자인 도면은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갔다. 새벽 3시. 내가 팀원들과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아! 지우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다. 대박 뉴스야. 내 엄마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걸 터뜨렸어. 나는 서둘러 생중계를 켰다. 화면 속 어머니는 흰색 정장 차림으로 완전한 기품을 뽐내고 계셨다. 그녀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계셨다. 박준호 씨가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는 여기 법의학 감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서류 한 부를 들어 보였다. 원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1998년 회사 송년회 단체 사진입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박상철과 이정훈, 즉 박준호 씨가 말하는 피해자들과 제 전남편입니다. 그녀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대형 스크린에 법원 판결문이 나타났다. 이것은 당시 박상철과 이정훈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신고자였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박준호 씨가 제 딸에 대해 제기한 온갖 비난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기 그가 지난 5년간 이서연의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액은 48억 7천만 원입니다. 메모란에는 내연녀 생활비, 호텔 숙박비, 심지어 낙태 수술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이체 기록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박준호, 24시간을 주겠다. 모든 허위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해 인터내셔널의 전면적인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봤니? 좀 배워둬.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이체 기록들은 진작에 확보해뒀어. 원래는 네 이혼 증거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품을 하셨다. 입찰 제안서는 어떻게 돼가니? 거의 다 완성됐어요. 하지만 내일 제출기한 연장 신청 내가 이미 처리해뒀어.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심사위원장이 내 오랜 친구라 너희에게 24시간을 더 주기로 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일에 몰두했다. 추가로 주어진 24시간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디자인 제안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우리가 정성껏 포장한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접수처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정상 디자인의 제안서가 여러분의 초안과 거의 똑같던데요. 나와 팀원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그랬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알아냈습니다. 정상 디자인의 이성강과 박상철은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박준호가 이 관계를 통해 이성강에게 접근했고 당신들의 디자인 도면을 제공하는 대가로 프로젝트 수익 분배를 약속받았습니다. 증거 있나요? 수집 중입니다. 참, 김대리 동생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김대리는요? 그녀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칭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박미나가 그녀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그 안에는 디자인 도면 거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 대리는 결국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오니 전 직원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사가 표절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발표하자 환호성이 거의 지붕을 뚫을 듯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변호사만 남았다. 그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좀 쉬셔야 합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그의 손에 스쳤다. 미묘한 전류가 접촉점을 통해 퍼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손을 거두고 갑자기 빨라진 심장 박동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고마워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난 5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렌즈 너머의 눈빛은 부드럽고 깊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10년 전 제가 막 청해 인터내셔널에 입사했을 때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끼칠 뻔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후에 저에게 당신을 비밀리에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실망했다. 단지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었을까? 내 감정을 알아차린 듯 김 변호사가 갑자기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강인함과 선량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졌다. 법정에서 위풍당당하던 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지금은 마치 수줍은 소년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그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김 변호사님,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이 미묘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어머니였다. 서연아, 최소한의 아버지가 계약서에 사인했어. 이제 신진건설은 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다. 방금 최소한한테 통보했어. 박준호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바로 파산하든지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녀는요? 울면서 바로 헤어지겠다고 하더군.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박준호의 퇴로는 이제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윤 회장님, 역시 빠르고 정확하시군요. 김 변호사가 감탄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나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다정했다. 많이 변했어요. 좋게 변했나요? 나쁘게 변했나요? 더 자기 자신다워졌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입찰위원회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상대방이 반갑게 말했다.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세연 디자인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입을 막고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흥분해서 김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김 변호사도 웃으며 자연스럽게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고 은은한 나무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사랑이 모두 박준호처럼 속임수와 상처로 가득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등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이내 그의 품에서 물러났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가 너무 많았다. 이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겠어요. 나는 그의 눈에 스친 실망감을 못 본 척하며 미소 지었다. 전 직원에게 낙찰 소식을 알리자 환호성이 거의 지붕을 뚫을 듯했다. 샴페인 케이크, 꽃.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어머니도 오셨다. 드물게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그녀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셨다. 잘했어. 팀원들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셨다. 김도현 변호사는? 계약서 처리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괜히 마음이 뜨끔했다. 그 청년, 괜찮더군. 어머니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내 전남편보다 만 배는 낫지. 엄마, 됐다. 변명하지 마.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다. 우선 박씨 집안 일부터 깨끗하게 처리해. 다른 건 순리대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우가 바람처럼 뛰어들어왔다. 대박 뉴스? 박준호 직위 해제됐대. 방금 회사에서 공지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를 받는다고. 나는 휴대폰을 켰다. 과연 회사 단체 채팅방과 SNS에 그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언론의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사실이 폭로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쌤통이다. 지우가 신나서 말했다. 참, 방금 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대. 원심 판결 유지, 빌라랑 회사는 모두 내 거야.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박준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아래층에 박준호 씨라는 분이 대표님을 뵙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나와 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올 것이 왔구나. 올라오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박준호가 보안팀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그 엘리트 남자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셔츠 옷깃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이서연, 그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향해 소리쳤다.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기어코 날 막다른 길로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으로 나섰고 김 변호사는 주머니 속의 비상벨을 조용히 눌렀다. 회사 보안팀은 문 앞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준호 씨,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날 몰아붙인 건 당신이에요. 이혼하고도 내 집과 회사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내 집? 내 회사? 박준호가 비웃었다. 얼굴 근육이 뒤틀렸다. 내 엄마 없었으면 넌 대체 뭔데?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 나부랭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내 엄마가 없었어도 나는 당신보다 나아. 적어도 나는 속임수와 배신으로 살지는 않으니까. 이 말이 그의 아픈 곳을 찌른 듯했다. 박준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번쩍, 과도였다. 조심해요.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달려나왔지만 박준호는 이미 달려들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날카로운 칼날이 내 목에 닿았다. 박준호가 뒤에서 내 목을 조르고 나를 끌고 뒤로 물러섰다. 다들 꼼짝 마. 그가 소리쳤다. 누구든 다가오면 얘 목을 그어버릴 거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김 변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안팀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박준호의 격렬한 심장 박동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진한 술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취해 있었다. 박준호 씨,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진정해요.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건 중범죄예요. 최소 10년은 받을 수 있어요. 닥쳐.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칼날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잃고 수아도 떠나고 부모님 집까지 은행에 넘어갔어. 전부 너랑 네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준호, 내 딸 놔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 박준호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윤혜진, 당신은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을 땐 왜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어머니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아버지는 죗값을 치른 것뿐이야. 개소리! 박준호가 갑자기 흥분하며 내 목에 칼끝을 그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다.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당신이 자기를 유혹해서 공금을 횡령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신고했다고. 이뱀 같은 여자. 나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박준호 씨, 나는 고통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그가 나를 끌고 문 쪽으로 움직였다. 다들 꼼짝 마. 얘 데리고 나갈 거야. 누구든 막으면.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세차게 열리고 총을 든 경찰 여러 명이 뛰어들어왔다. 무기 버려? 박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끌고 뒤로 물러섰다. 칼이 내 목에서 떨렸다. 나는 공포를 느꼈다. 취한 남자가 든 칼이. 언제 내 동맥을 끊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준호 씨, 나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닥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아니요, 당신 스스로 망친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속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경찰이 천천히 다가왔다. 박준호의 감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회사 아래 카페에서 당신이 바닥에 떨어진 내 디자인 스케치를 주워줬잖아요. 박준호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그날 당신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나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다고, 재능이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칼날이 조금 느슨해졌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세게 가격했다. 박준호가 고통에 손을 놓는 순간 나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에 머리카락을 잡혔다. 인연이. 그가 분노의 착칼을 치켜들었다. 탕. 총소리와 함께 박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손목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다. 경찰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 변호사가 입아 붙잡아 주었다. 괜찮아요. 그가 나를 꽉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의료진이 달려와 내 목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것으로 충분했다. 박준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이서연, 이게 끝일 것 같아? 난 나올 거야. 그때는. 조용히 해. 한 경찰관이 그를 밀었다. 인질극의 살인미수까지 넌 안에서 10수년은 썩게 될 거야. 회의실이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어머니가 구석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발견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가 한 말들. 제가 박상철을 유혹했다는 거 안 믿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당시 내가 박상철에게 접근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와 이정훈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잠입수사 같은 거였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가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내가 막 졸업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사업 기밀을 훔치는 걸 발견했어. 몇 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지. 위에 든든한 백이 있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박상철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임을 얻으신 거군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년 동안 증거를 모아서 마침내 그들을 일망타진했어.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상철은 줄곧 내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일부러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었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죗값을 치른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드물게 떨렸다. 그 일 때문에 네가 이런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어. 만약 오늘 네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저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내 품에서 가볍게 떨고 계셨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재기에서 위풍당당하던 철의 여인은 지금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놓아드렸다. 바로 갈게요.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어머니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최 비서, 나야. 박준호 일, 계속 주시해. 쉽게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하게 해. 그래,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해.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내 신변에 24시간 경호원을 붙이겠어.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해.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박씨 집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그거 알아? 방금 소식 들었는데 박미나랑 그 남편이 분식회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대. 이제 박씨 집안은 완전히 끝났어. 나는 TV를 켰다. 지역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박모 씨 부부는 재무제표 위조, 자금 횡령 등 다수의 경제 범죄 혐의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은 박씨 집안의 낡은 집이 압류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나는 TV를 껐다. 마음이 복잡했다. 5년 전 나는 저 집에서 설날을 보냈었다. 김영희 여사는 가식적으로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박씨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한 가족이라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나를 단지 현금 인출기로만 여겼던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과 포장된 음식이 들려 있었다. 저녁아직이죠? 그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월계수 식당 음식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제가 이 집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 5년간 야근할 때마다 항상 이 집 음식을 시키셨잖아요. 김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꺼내 음식을 담았다. 일하기 전에 뭐라도 좀 드세요. 나는 그의 분주한 뒷모습을 보며 문득 멍해졌다. 지난 5년간 김 변호사는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법률 분쟁을 처리해주고 함께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식당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남자의 좋은 점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물었다.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가 국을 뜨던 손을 멈췄다.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 아니요. 그냥 우리 엄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5년간 당신은 주어진 일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을 했잖아요. 김 변호사는 국자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을 존경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 눈에 담겨있던 빛, 직원들을 대하는 진심, 어려움에 맞서는 강인함까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선을 넘을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따님이었고 당시에는 기혼자였으니까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저는 회장님 딸도 아니고 기혼자도 아닌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방금 끔찍한 일을 겪으셨으니 쉬셔야 합니다. 그는 내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다. 화제는 다시 일로 돌아갔다. 경찰이 박준호의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이성강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출력물을 꺼냈다. 이성강은 박준호가 당신과 세연 디자인을 무너뜨리면 정상 디자인의 지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넘겨보며 점점 더 놀랐다. 이 음모는 반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박준호가 일부러 박민아를 회사 재무팀에 들어오게 한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준호의 개인 장부입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당신에게서 받아간 모든 돈과 내연녀에게 쓴 비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꼼꼼하게도 기록했네요. 서연 씨,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준호와 최수아, 그들이 만난 기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죠? 최수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와 박준호는 3년 전에 이미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박준호가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3년 전. 그때는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야근하던 시기였다. 박준호는 그때부터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최악인 것도 있나요?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물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박준호는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당신 어머니의 돈과 인맥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직접 듣는 것은 마치 칼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다. 있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오히려 후련해요. 적어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증명됐으니까요.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 아니요. 김 변호사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틀렸어요. 진정한 사랑은 존재해요. 단지 박준호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고 눈빛은 단호하고 다정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박준호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김 변호사님.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이 미묘한 순간을 깨뜨렸다. 어머니였다. 서연아, 방금 연락받았어. 박준호가 정식으로 구속됐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너는 괜찮니? 괜찮아요. 김 변호사님이 같이 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문화센터 프로젝트 관련해서 준비해둬.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와 김 변호사는 마주보며 웃었다. 어떤 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의 날은 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활기찬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전 직원이 내 목에 붕대를 보고 걱정하며 몰려들었다.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오히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문화센터 프로젝트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환호성이 거의 지붕을 뚫을 듯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력을 증명하는 최고의 기회였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팀이 최종 보고를 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의 디자인 제안서를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혁신적인 친환경 디자인은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이 대표님, 한 심사위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디자인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경쟁사를 제치고 선정될 만하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를 표했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단지 디자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가 복도에서 나를 멈춰 세우셨다.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어. 시청에서 주최하는 건데 너도 꼭 참석해야 해. 네. 옷 좀 제대로 입고 와. 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김도현 변호사도 갈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드물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라고. 그 청년 괜찮아. 네 전 남편보다 훨씬 낫지.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엄마. 됐다. 그녀가 손을 저었다. 나는 간다. 7시에 국제호텔 잊지 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전에 없던 홀가분함을 느꼈다. 5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새로운 삶이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았던 나 자신 덕분이었다. 만찬은 국제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공간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나는 짙은 녹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드레스는 2년 전에 샀지만 입을 기회가 없었다. 박준호는 내가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싫어했다. 너무 강해 보인다고. 대표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김 변호사가 어느새 내 곁에 나타났다. 검은색 턱시도가 그를 더욱 늠름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시선이 내 몸 위에서 잠시 머물렀고 귓가가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다. 엄마가 아직 안 오셨네요. 방금 윤 회장님께 전화 왔습니다. 급한 국제회의가 생겨서 30분 정도 늦으신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다. 일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어릴 때는 그 때문에 서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연회장에는 이미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나와 김 변호사가 막 들어서자 몇몇 사람이 다가와 문화센터 프로젝트 수주를 축하했다. 이 대표님, 디자인 콘셉트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건설국장이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특히 그 친환경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 팀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하며 곁에 선 김 변호사의 칭찬 어린 미소를 훔쳐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익숙한 인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성강 정상 디자인의 사장이자 박씨 집안의 동맹이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어두운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다. 저 사람도 왔네요. 내가 조용히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정부 초청이라 안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듣자 하니 최근에 회사에 문제가 많아서 대형 고객사 여럿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엄마 솜씨군요. 전부는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누가 강하고 약한지는 금방 드러나죠.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어머니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들어오셨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다. 윤혜진, 어디에서나 그녀는 단연코 주목의 중심이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내 곁으로 와서 국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방금 뉴욕과 회의를 마쳐서요. 윤 회장님, 정말 바쁘시군요. 국장이 웃으며 아첨했다. 어머니는 우아하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국장님, 문화센터의 친환경 시스템에 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윤혜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만찬이 중반쯤 되었을 때 김 변호사가 조용히 나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초가을의 밤바람이 서늘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고마워요. 나는 재킷을 여몄다. 그의 체온과 은은한 나무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서연 씨, 김 변호사가 갑자기 나를 마주보고 섰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이 저절로 꼬였다. 지난 5년간 당신이 결혼이라는 수렁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와 점점 더 강해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갑자기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은 너무나 진솔해서 피할 곳이 없었다. 김 변호사님,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박준호의 배신은 여전히 가시처럼 내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에 박혀 있었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기다릴게요. 얼마가 걸리든.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옆얼굴은 선이 뚜렷했지만 눈빛은 얼음도 녹일 만큼 다정했다. 이 남자는 5년간 묵묵히 나를 지켜주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결국 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빼지는 않았다. 만찬이 끝난 후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차 한잔하자고 하셨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전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김도연 변호사가 고백했지?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나는 차에 사례가 들릴 뻔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알지.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다. 그 청년, 너 좋아한 지 오래됐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쳐다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준호 때문이니? 일부분은요. 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제가 엄마 덕분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바보 같은 아이.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목소리가 드물게 부드러웠다. 너는 이미 네 힘으로 증명했어. 세연 디자인은 네가 혼자 일군 회사고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네 실력으로 따낸 거야. 내가 없었어도 너는 여전히 훌륭한 이서연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머니의 이 한마디를 기다려왔다. 사실 어머니가 잠시 망설였다. 내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세연 디자인을 청해 인터내셔널에 합병해서 독립 자회사로 운영하는 거야. 너는 그룹 디자인 총괄 이사를 맡고 세연 디자인의 브랜드와 팀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시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의 눈에 재계 여왕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너의 디자인 재능에 나의 자원과 유통망을 더하면 우리는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회사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팀에게 더 좋은 발전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급할 거 없어. 참, 내일 박씨 집안 사람들이 날 만나러 온다고 하더군. 박씨 집안이요? 누가요? 박상철과 그 아내.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을 만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지. 어머니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서연 언니, 아래층에. 박씨 집안 사람들이.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멍해졌다. 박씨 집안 식구 7명, 늙은 박상철과 김영희 여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회사 정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윤 회장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쓴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주위에는 이미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저게 무슨 짓이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듣자 하니 박준호가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박미나 부부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대요. 박씨 집안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살 곳도 없다고 합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박씨 집안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백발의 노인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보안팀 불러서 쫓아낼까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놔둬요. 무릎 꿇고 싶으면 꿇으라고 하세요. 1시간 후 박씨 식구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자 마침내 쓸쓸히 떠났다. 하지만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빌라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2아이까지 데리고 있었다. 서연아! 김영희 여사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에게 막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준호도 잘못했다고 하고 미나도 잘못했다고 해.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 박상철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었다. 실제 나이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 아가씨, 모든 게 우리 잘못이요. 제발 살길 좀 열어주시오. 나는 그들의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반년 전, 이 사람들은 내 빌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하녀처럼 부렸다. 이제는 상갓집 개처럼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될 겁니다. 제가 돌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서연아, 김영희 여사가 갑자기 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준호 어릴 때야. 걔 본성은 착해. 다 자기 아비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 나는 사진을 힐끗 보았다. 호랑이처럼 씩씩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미소가 천진난만했다. 이 아이가 커서 냉혈한 사기꾼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저 아이들은 나는 뒤에 숨어있는 2 초등학생을 가리켰다. 박민아 씨 아이들이죠? 김영희 여사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재민이랑 서윤이야. 아직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교육기금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나는 대문을 향해 돌아섰다. 이건 아이들을 봐서 하는 겁니다. 당신들과는 상관없어요. 김영희 여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막혔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밤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상황을 물으셨다. 나는 박씨 집안이 무릎 꿇은 일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약해졌니? 어머니가 예리하게 물으셨다. 조금요. 나는 인정했다. 특히 그 아이들을 보니. 넌 나보다 그릇이 크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내가 사람 시켜 알아봤는데 박씨 집안은 정말로 빈털터리가 됐더군. 박상철은 도박 빚이 산더미고 집이랑 차는 전부 압류당했어. 엄마,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해. 어머니는 의외로 반대하지 않으셨다. 돈은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가도록 하지. 전화를 끊고 나는 합병 가능성을 대비해 회사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파일을 뒤적이다가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다. D 프로젝트 참고 자료. 서류철을 열자 누렇게 바랜 디자인 스케치 한 뭉치가 나왔다. 선은 유려하고 구상은 기발했다. 서명은 오직 흘림체로 쓴 DA 하나뿐이었다. 이 디자인 스타일. 왜 이렇게 눈에 익지? 나는 문득 업계의 전설 하나를 떠올렸다. 20여 년 전 미스터리 디자이너 D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작품은 전통을 뒤엎었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져 디자인계의 여성 뱅크시가 되었다. 설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디자이너 D가 엄마였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니? 회사에서 엄마의 디자인 스케치를 발견했어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 아이디어들 정말 획기적이에요. 왜 이름을 숨기셨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는 막 박상철과 내 아버지를 신고한 직후라 보복이 두려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너에게 깨끗한 배경을 주고 싶었어. 내 과거 때문에 네가 손가락질 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가 한창 잘 나가던 디자인 일을 접고 사업가로 변신한 것은 모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엄마,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네 자신의 회사와 팀이 있잖아. 나보다 훨씬 낫지. 아니요. 엄마가 제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합병건은. 생각해봤어요. 동의할게요. 어머니가 웃으셨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그룹으로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자. 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정원의 핀 장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더 높이 나는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간단한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기대가 담겨 있었다. 1년 후 국제 디자인 박람회주 행사장. 나는 무대 뒤에서 휘장 틈으로 사람들로 가득 찬 행사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천여 개의 좌석은 빈틈없이 찼고 앞줄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디자인 거장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다. 전통과 혁신이라는 이름의 이 디자인 전시는 내가 반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작품이었다. 긴장돼요? 김 변호사가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당신이 있으니 긴장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김 변호사는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회사 합병부터 상장 준비, 디자인 전시 기획, 그리고 온갖 돌발 상황 대처까지. 그는 언제나 내 곁에서 그의 전문성과 다정함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김 변호사가 옆문을 가리켰다. 당신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네요.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어머니는 심플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몇몇 외국 디자이너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이런 자리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기품 넘치는 철의 여인이었다. 다만 옷자락을 자주 매만지는 동작이 그녀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표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조수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시 패널 순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오늘은 내 직업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했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졌다. 나는 정장 옷깃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신사숙녀 여러분, 전통과 혁신 디자인 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목소리가 행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제도판 앞에 앉아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D 스튜디오 1995라고 적혀 있었다. 20여 년 전, D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한 재능 있는 여성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을 뒤엎는 일련의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겨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디자인 도면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거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정사로 인해 은퇴를 선택하고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 디자인들은 오늘날에 보아도 충격적일 만큼 전위적이었다. 이 디자이너가 바로 저의 어머니 윤혜진 회장님입니다. 조명이 앞줄의 어머니에게 비쳤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눈이 살짝 커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엄격한 사업가라고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사랑했던 디자인 일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사에서 우연히 이 도면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내 목소리가 약간 잠겼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오늘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 디자이너 D의 대표작들을, 후반부에는 그 영감을 바탕으로 한 저와 저희 팀의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게 생명과 재능,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어머니가 손을 들어 눈가를 닦으시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여인이 지금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전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무대로 초청되었을 때 전 관객이 일어나 3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온 거장들은 앞다투어 미스터리 디자이너 D와 악수를 나누려 했다. 이 녀석. 무대에서 내려온 후 어머니가 나를 꽉 안으셨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엄마, 이제 디자인계로 돌아오셔야죠. 어머니는 나를 놓아주시며 고개를 저었다. 시대가 변했어. 이제는 너희 젊은이들의 세상이야. 그녀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하지만 네가 괜찮다면 네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싶구나. 3개월 전 나와 어머니는 LS 디자이너 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여성 디자이너와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아이디어였다.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하셨다.
더할 나위 없죠. 나는 웃으며 그녀의 팔짱을 꼈다. 전시회 후 열린 파티에서 김 변호사는 각종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하느라 바빴다. 세연 디자인이 청해 인터내셔널에 합병되고 성공적으로 상장한 후 그의 법률 고문 역할은 더욱 바빠졌다. 대표님, 직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방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대표님과 회장님을 공동 큐레이터로 초청하고 싶대요. 나는 금박이 새겨진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가슴속에 성취감이 차올랐다. 1년 전 나는 박씨 집안에 시달리던 불쌍한 며느리였다. 이제 나와 어머니의 이름이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참,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씨 집안의 그 두 아이는 대표님 지시대로 국제학교로 전학 수속을 마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재민이가 최근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박준호와 그의 가족이 한 짓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그 교육기금은 과거에 대한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김 변호사가 마침내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왔다. 정장 주머니가 불룩한 것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가 신비롭게 웃으며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원래는 더 로맨틱한 장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단지 상자를 열어 정교한 핀 하나를 꺼냈을 뿐이었다. 작은 은색 깃털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깃털? 내가 의아해했다. 전설에 따르면 천사는 용감한 사람에게 깃털 하나를 상으로 준대요. 김 변호사가 다정하게 핀을 내 옷깃에 달아주었다.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코끝이 찡해졌다. 지난 5년간 이혼에서 창업까지, 슬럼프에서 성공까지 김 변호사는 나의 모든 약함과 강함을 지켜보았다. 고마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게는 당신이 천사 같아요. 그가 웃었다. 눈가의 잔주름이 유난히 멋져 보였다. 윤 회장님이 보고 계세요. 고개를 돌리니 과연 어머니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와인을 마시는 척하며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계셨다. 내가 발견한 것을 알자 아예 이쪽으로 걸어오셨다. 김 변호사.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내 딸한테 정식으로 프러포즈는 언제 할 건가? 엄마, 나는 샴페인의 사례가 들릴 뻔했다. 김 변호사는 의외로 침착했다. 서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걔는 진작에 준비됐어. 그냥 튕기는 거지? 윤 회장님, 김 변호사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평생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언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지만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는 못하셨다. 마음대로들 해. 참, 서연아, 다음 주 송년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다 준비됐어요.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올해는 저희와 협력했던 모든 여성 디자이너들을 초청했고 신인상도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손님들을 맞으러 가셨다. 정말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내가 조용히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리겠어요? 송년회 날, 청해 인터내셔널 빌딩 전체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그녀의 힘, 헬파워. 로비에는 뛰어난 여성 디자이너들의 초상화와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D 시리즈 디자인 도면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무대에 서서 수백 명의 직원과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올해 저희 회사 여성 직원 비율은 65%로 상승했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1년 전 누군가 제가 이곳에 서서 이렇게 훌륭한 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혀있던 한 가정주부를 오늘의 저로 성장시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앞줄에 앉은 직원들과 다른 여직원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도 나처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저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객석의 윤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제게 디자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고개를 숙이셨다.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용감하게 꿈을 쫓는 모든 여성을 위하여. 건배, 건배. 장내 모든 사람이 화답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김 변호사가 조용히 나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겨울밤의 별은 유난히 맑았고 멀리 도시의 불빛은 마치 떨어진 별들 같았다. 추워요? 그가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무슨 생각해요? 우리 재단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지난주에 왔던 그 시골 소녀, 디자인 재능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학교를 그만두고 시집갔을지도 몰라요. 네,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도 당시에 이런 재단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김 변호사가 갑자기 나를 마주보고 섰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 씨, 제 로펌 지분을 팔아서 재단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에요? 당신이 10년간 운영한 로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과 함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흩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걸어준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맹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지였다. 김도연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전에 제게 물었던 그 질문,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그가 숨을 죽였다. 눈빛이 뜨거워졌다. 네, 그럴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차서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김 변호사의 눈이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진짜 반지예요. 이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대답 대신 입을 맞췄다.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내 왼손의 반지를 한눈에 알아보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나를 꽉 안아주시며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다. 송년회는 웃음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다. 나는 구석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여직원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와 직원을 도와 자료를 정리하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전에 없던 만족감이 가슴을 채웠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다. 그 눈물과 고통은 오늘의 강인함과 자비를 만들어냈다. 대표님, 단체 사진 찍어야 합니다. 조수가 불렀다. 나는 옷깃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김 변호사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 순간 나는 알았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